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그리고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우리 오늘 마중물 토크는 요 얘기 좀 해보시죠.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어제 연결식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국가장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조화 보냈고, 그렇지만 뭐 조의를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또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육성으로 좀 사과, 반성 이런 걸 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권 세력 측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해 주신 부분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한다. 진영 간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결정을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반대 진영이 있지만 감사드린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사실 뭐 이제 국립묘지 안장 뭐 건에 있었어도 이야기가 살짝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두환 씨와 더불어서 노태우 씨도 그 뇌란수괴죄로 그렇죠. 이미 징역형을 상당히 길게 선고를 받았었고, 그렇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 전두환 씨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노태우 씨는 뭐 본인의 아들을 통해서는 그렇죠. 계속 뭐 사과 의사를 밝혔고 아들이 계속 이제 광주를 찾는다든지 이런 행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5.18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좀 다른 입장을 두 분 좀 상반되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갈렸죠. 지난번에 뭐 시민군 했던 분 와서 이제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뭐 아쉬움 많아요. 어쨌든 네. 본인이 좀 말로 직접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통해서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잘 마음은 안 가요, 솔직히. 네네. 제가 이제 90학번인데 91년도에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거든요. 네. 한 10분 넘는 분들이 희생됐었고 그때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제 또래였어요. 그랬겠죠, 같은 나이거나 아무래도. 뭐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기억이 너무,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어쨌든 20대 초반,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저는 2학년 때였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 71년, 2년, 3년생들은 아마 그 기억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마음으로는 안 간다. 네. 예. 그럼 뭐 또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지점이긴 합니다. 예. 김준호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잘못했죠,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네, 보신다. 네. 국가장으로 할 일은 아니다. 아니죠.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오히려 대통령이 조문에 갔어야죠. 조문은 가고 국가장은 안 하는 게 맞죠. 왜 본인은 조문 안 가고 시민들을 상주로 만듭니까? 원칙이 없고 자기 마음만 편하고 그렇게 얘기할. 그러니까 욕 먹기 싫고 칭찬받기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 이거는 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래서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이 정부 들어서 새로 만들었고 네. 이 정부의 개헌안 발의안에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넣자고 했던 그렇죠. 정부에서 정신을 뭐 이런 계승하자 선택을 이런 했다는 게 내용들. 좀 납득하기 힘들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잘못한 오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법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전두환 방지법 만들겠다라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건 비판 안 하고 물론 다릅니다. 두 명의 지금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랐던 건 분명하고 두 명의 재책도 달랐다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방금 뭐 이제 91년 5월 투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소위 이제 이른바 정원식 계란 사건으로 이제 정리가 됐던 그 좀 민주화 운동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경대 열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때 일도 그렇고 사실 그게 그분의 공적이 일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게 이거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빛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림자가 훨씬 깊고요. 뭐 전두환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국가장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고요. 저는 사실 정말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제가 얼굴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86년생이기 때문에 그 시대라 뭐 어떤 정치를 사실 글로 배웠죠. 글로 네네. 배웠지만 네. 아무리 그 뒤에 공이 있던 뭐가 있든 간에 정치의 시작이 12.12 쿠데타고 그렇죠. 정말 시민들, 국민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분한테 국가장을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은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통치를 하신 거의 네. 그런 수준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논의를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진전시키자면
국가장이라는 제도 자체를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시민사회장이라든지. 아유, 뭐 이런 그럼요.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으면 하는 거지. 네네네. 아니, 뭐 대통령 했다고 해서 뭐 임기 끝나면 끝인 거지. 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국가장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너무 그 민주주의에서 잠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왕 같은 흔히 말하는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이다. 네, 맞아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저는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중물 토크만 가지고도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고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또 아픈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로 한번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고요. 좋습니다. 뭐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오늘도 나눌 이야기가 많거든요. 빨리 광고 갔다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뭐 이제 정말로 대선 이야기를 점점 더 이제 시계추가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5일이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요. 민주당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레이스를 출발을 했는데요. 여당 얘기를 잠깐 해보죠. 경선 후보들 전원이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 지점이었는데 이낙연 정세균 전 후보는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게 됐고요. 추미애 전 후보는 명예 선대위원장 그리고 김두관 박용진 전 후보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네. 원팀 구성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까? 뭐 마무리하는 과정이죠. 지금 왜냐하면 어제도 이 짜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선대위 그 그릴 때 조직표 그릴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로 어디 위로 옆으로 이게 그렇죠, 그려야 그렇죠. 되는데 뭐 상임 고문이야 당연히 위로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이제 명예 선대위원장이 그럼 뭐 상임 선대위원장 옆인지 위인지 이런 거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게 아마 이게 조직표 같은 거 짤 때 은근히 요 그렇죠. 높이 때문에 네. 이게 반 아래냐 위냐 막 이런 걸로 후보보다 위에냐 밑에냐 아니면 뭐 네. 후보가 제일 위에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은 당연히 당 대표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명예 선대위원장은 뭐 상임 선대위원장 약간 미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거든요. 공동 선대위원장이 어찌 보면 명예 선대위원장과 상임 선대위원장 그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상임 선대위원장, 명예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이렇게 아마 이제 서열로 따지면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왜냐면 그걸 그리는 분이 아마 머리 싸매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일단 이낙연 후보가 정해진 거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잖아요. 당 대표도 그렇죠. 지냈고 총리도 했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추미애 후보는 좀 적극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슨 미래 뭐 기획 이런 거 만들어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아마 하실 것 같고 김두관 박용진 후보는 그러니까 뭐 공동선대위원장 또 뭐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조직은 이제 만들면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아까 뭐 상황실장 이런 말고는 이제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수행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오픈해서 하겠다는데 아마 거기서 뭐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이래서 아마 주말에도 계속 그 얘기 하고 있나 봅니다. 아직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개문발차 얘기도 나와요. 일단은 큰 틀에서 2일 날 출발하는데 한 다음에 이제 최대한 붙여가면 된다. 그리고 사실 원래 어쨌든 물리적 결합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건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여의도 바깥뿐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의 시선으로 이걸 보면 이해가 갈까? 같은 당에서 원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왜 어떻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왜 선대위 구성 가지고 싸워? 정치는 선공 후사의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면 이권과 사리사욕과 자리 싸움을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어린아이들이 하게 된다면, 청소년 미래 세대가 하게 된다면, 아, 정치의 민낯과 본질이 지금 이 정도인가, 집권 여당이,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거 한번 이제 고민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수준인가? 우리의 정치는 여전히. 네.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뭔가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네네. 말하자면 이거 좀 적당히 숨길 줄도 알고 빨리 구성하고 이렇게 잡음 없이 가는 게 사실 어느 당이든 필요할 텐데 예. 좀 그런 덕목이나 그런 긴장감 같은 게 되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뭐 시간 나면 알아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음새는 봉합이 필요한 부분이나 틈은 다 메꾸겠죠. 시간의 문제지. 네네네. 뭐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본질적인 질문을 항상 머리에 좀 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1월 5일 이후에 국민의힘은 또 어떤 자리가 이렇게 될지도 네. 한번 봐야겠네요. 예, 장 교수님. 그러니까 왜 그런 식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왜 저럴까라고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선을 넘은 경선이었다. 예를 네네. 들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는 구속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선 본선에서 제 얘기고 대선 본선에서 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경선이 끝난 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흔쾌하게 승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팀이 될까라고 의구심을 한 거고 이런 경우는 거의 좀 이인재 뭐 전 후보 이외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한 20년 동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고 기계적 형식적으로 당연히 원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큰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심점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네네. 좀 없애버릴 만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진 민주당 출신의 당대표도 계시고 국회의장, 원로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토닥이면서 야 우리 정권 재창출해야지. 우리 국민의힘의 정권 뺏길 거야? 안 되잖아. 이걸 가지고 설득을 할 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중심을 잘 잡아주신 부분이 있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될 거예요. 사실 이제 또 관심 가는 게 이제 어쨌든 그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지사 지내는 동안 이제 측근그룹 이 선대위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이낙연 캠프에 계셨던 분들을 얼마나 중용하느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뭐 당연히 중용하려고 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낙연 캠프 안에서도 좀 분파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음. 예를 들면 김종민 의원 같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원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인 것 같고 예. 또 그 공보단장 하셨던 분인가요? 뭐 정은현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엄청난 앙금이 또 있은 거고. 아, 그렇죠. 예, 그 누가 김어준 씨를 막 비판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어차피 상부 구조도 상부 구조인데 지지자들의 생각을 좀 보면 저는 핵심은 여전히 대장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커뮤니티 같은 거에도 좀 들어가서 보고 뭐 이렇게 포털 같은 거에 이런 거에도 좀 보면 예.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화가 나신 게 있고요. 그러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예를 들면 뭐 일베 이런 거나 네네네네. 그때 이제 결선 가느니 마느니 할 때 되게 좀 뭐 이재명 지사 편을 세게 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고 두 번째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께서도 계속 그런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후보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민주당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 어떤 정서를 지지자들도 공유하고 있고 네. 그거의 핵심이 대장동 때문에 뭔가 어떤 구린 게 있고 내지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후보를 민주당의 후보로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게 여전히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부 구조에서 아무리 뭐 막 그 이낙연 후보 사람들을 티나게 전면에 배치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요새 국민들이 그거 뭐 신경이 안 씁니까? 우리 여의도에서나 그거 가지고 뭐 전면 배치했네 뭐했네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은 대장동 이슈를 어느 정도 잘 해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낙연 지지했던 분들도 돌아오시느냐 마느냐.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장동 관련 이슈 중에 이번 주에 어쨌든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그 황무성 전 성남 도시개발사장 공사 사장이죠. 녹취록이 상당히 이슈였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과 대화한 녹취록인데요. 당시 본부장이 이제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황 전 사장이 사퇴하고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동규 씨와 연관이 또 이게 되는 이슈다 보니까 더욱 더 관심을 받게 됐는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야당에서는 이제 대장동 사업이 특정 민간인이 폭리를 취하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황 전 사장이 이걸 거부하자 쫓아내려고 한 거다라고 지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 입장, 당시 시장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그만둔다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왜 그만두나 하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관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 변호사님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핵심은 그거죠. 그 민간 초과이익 사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말을 네. 안 들으니까 쫓아냈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녹취록도 아마 그 공모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공모가 2월 13일 날 됐는데 그게 2월 6일 날 녹취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직전에 막 이 공모하는 과정에 막 싸우고 나가라 말라 한 거 아니냐. 요게 핵심이에요. 그게 예. 되면 결국은 배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배임이 되면 결국은 사장이 본인이 배임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요게 네. 관건인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분이 사인을 하고 공모를 했어요. 아까 말씀처럼 네네. 공모는 2월 13일 날 됐는데 2015년. 예. 근데 나간 건 3월 10일 날이거든요. 예. 근데 공모 공고니까 본인이 사인하고 나갔어요.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배임이 되면 본인들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판가리를 했나니, 뭐 결제 문서 위에 건 놔두고 네네네. 밑에 것만 갈았다니 온갖 얘기 나오는데 예. 이거는 조선시대 얘기죠. 지금은 다 전자문서예요. 아 예. 전자로 결제하기 때문에 문서를 네. 빼가지고 뭐 위에 것만 사인하고 바꿔치기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겉장 사인하는 네, 데는 놔두고 그거는 그 뒤에 내용만 바꿨다 지금 이런 예전에 얘기도 종이로 나왔던. 들고 다니면서 사인할 예, 때 예, 얘기고 예. 요즘은 너무 전자문서. 음모론적인 얘기죠. 예, 네.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민간 회사 출신이에요. 네. 유한기 본부장하고 같이 회사에 다녔었어요. 사장, 뭐 전무 이렇게 아마 임원으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유한기 본부장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응모해보라 해서 왔는데 응모할 당시에 이미 이제 수사받고 있었어요. 네. 3억 5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에 뭐 건설 해줄 테니까 돈 좀 조달해 달라고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사장이 됐고 그 다음에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장 된 게 2013년 9월인데 기소된 게 2014년 6월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재판 받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판결이 확정돼야 됩니다. 집행유예가 그렇죠. 확정돼야만이 자격을 상실해요. 네네네. 그럼 자동으로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공무원들은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받고 이러면 그리고 어떻게 확정 때까지 사실은 확정된 게 이분이 2017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월에 확정됐으니까 그냥 버티면 임기 끝나고도 끝날 나왔겠네요. 때까지 채울 예. 수 있죠. 예, 그때도 예. 일기 1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보통 아마 이렇게 유한기 그분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시고 왔고 내가 알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마무리까지도 있으면서 예, 예. 재판받고 이러는 모습이 쪽이 안 좋다. 네. 그만두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딱 녹취한 거는 그 앞에 거는 빼고 네. 예를 들어 재판 중이고 이런 불미스러움이 있는데 그냥 그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요건 빼고 사표 내라 말라. 요것만 딱 녹취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고 녹취에 약간 편집이 들어갔다고 보세요? 편집은 아니지만 이제 네. 특정적인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요.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 그러면 시장 만났대잖아요. 그만둘 때. 네네.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죠. 음. 나 사실은 이렇게 그만둘 생각 없는데 이 밑에 유한기 본부장이 막 본부장이. 강요하더라. 네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사퇴 안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사하러 갔는데 그냥 뭐 안녕히 가십시오. 뭐 왜 그만두지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알겠습니다. 거죠. 일단 장 교수님께서 아마 이제 좀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이미 다 짜고 내보내기로 해놓고 뭘 또 가서 저 안 나갈게요 그러면 그래 나가지 마 이런 너무하시네요 진짜. 그리고 2011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예. 황무성 씨가 사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뭐라고 했냐면 대장동 주민들이 평당 230만 원 강제 수용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민원이 아주 크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환지 방식으로 이것은 바꿔야 된다. 예. 환지 방식이 뭐냐면요.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조성된 땅을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게, 그래서 이익금을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가져가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이 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바꾸려고 했는데 황무성 사장이 못하게 방해하게 하니까 결국엔 쫓아낸 거다. 그 녹취록에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나 정진상 그 뭐 정책실장 그분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은 어떤 커다랗게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의 밑에 있던 분들이 네네.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황무성 사장을 쫓아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좀 더 디테일하게 거들면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감사 나왔을 때 아니 그만둔다 황무성 사장이 그만둔다 인사가 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냐 생각했다. 약간 네네네. 그 전문가고 이런데 뭐 약간 아쉬워했다라는 취지 비슷하게 그렇게 약간 들렸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황무성 사장 녹취가 공개되고 나서는 약간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재명 지사를 모시는 분들이 태세 전환했어요. 이 사람 사기죄로 뭐 수사도 받고 있었고 박찬대 의원 같은 분들도 나와가지고 네네.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게 그러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랑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이재명 시장 임명권자인 시장은 왜 나가냐 아쉬워했다 뭐 왜 나가냐 생각했다라는데 밑에서는 이 사람 사기 수사도 받으니까 말이 안 되죠. 시장님 아시기 전에 우리가 심기경호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됩니다.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 허 사장 입장에서 보면 예. 황 황 사장 황. 죄송해요. 갑자기 허유가 허유 깜짝 놀랐네. 우리 또 예. 사장님 만들어서 뻔했네요. 근데 말도 이제 안 우리 되는- 예. 그 황 사장 입장에서 보면 좌진상 우동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우 장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남시에서 예. 관우 장비가 찾아와가지고 아유 나가십시오. 우리 지금 우리의 합치된 뜻입니다. 내지는 그 밑에 사람이 와서 간우 장비도 나가랍니다. 그러는데 그럼 유비의 뜻은 이게랑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측근 그룹에서 나가라고 한다라고 들어오면 좀 가가지고 유비한테 정말 저 나가야 돼요? 이게 좀 찌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알겠습니다.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재밌는 것 네. 같아요. 녹취록을 왜 지금 깠을까? 음. 여러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제 앙심을 품었으면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한테 앙심을 품은 거면 예, 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도 왜냐면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 기적적으로 생환했잖아요. 네네네. 카드도 못 써보고 끝날 뻔했다는 건지 이것까지 기다렸다도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강력한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권이 이렇게 한번 털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4년 동안 모든 단체장 한번 이렇게 싹 다 털어줬으면 좋겠어요. 김준호 변호사님도 무사하지 못해. 아니,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얘기 되게 나오니까. 궁금한 게 이 녹취록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게 강제로 쫓겨났다 그러면 당시에 아마 이거를 공개했으면 이분 이 재판만 아니었으면 네. 이의제기 예를 들어 소청 심사라든지 아니면 했으면 분명히 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회복될 수 있어요. 강제로 나갔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는 쫓겨났다. 네. 그런데 강제로 쫓겨났기 때문에 나는 이 징계 아니면 본인이 사퇴가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복직해야 된다라고 재판을 걸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 해고를 당했다거나 그러면 해고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회사원들은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MBC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일들이 있었을 때 징계무효 소송 같은 것들을 진짜 지금 많이 했거든요.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 회사 측이 당연히 이긴 경우도 있고 소를 거신 분이 이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때 이의 제기를 했으면 충분히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법과 현실 사이에 약간 충돌이라고 봐요. 법은 확정돼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에선 대부분 이렇게 재판받거나 기소되면 그만두든지 하거든요. 우리가 뭐 청와대 비서관들도 그렇잖아요. 확정되기까지 무죄예요. 예, 예. 냉정히 따지면. 근데 그렇죠. 기소되면 뭐 야당이나 언론에서 당연히 그만둬라 이러잖아요. 법엔 없는 거예요. 지금 요새는 당연히 조국 그만두시지도 장관 않더라고요. 딸도 마찬가지. 조국 장관 딸도 지금 대법원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예요. 무죄 추정이니까. 네, 네, 네. 근데 사퇴시켜라 뭐 그만둬야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정치인들도 예를 들어서 뇌물로 구속됐어요. 근데 구속됐는데 사실은 계속 세비 받아요. 그럼 국민들이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구속된 사람이 세비 받아가냐. 그만둬야지. 근데 법으로는 따지면요. 확정 시까지는 무죄예요. 무죄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그때까지 세비 받아도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며칠 전에 내가 녹취록을 밝히게 된 경위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네. 그때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불합리하고 수치스럽고 비상식적인 일이어서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삭히면서 지내고 있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후회를 했다. 진작 밝힐 걸.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밝힌 것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참으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밝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네. 하시는데요. 여기까지 특검 듣게요.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약간 뭐 정치적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 사기 재판 과정이 다 안 알려졌을 수 있다고 봐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한기 본부장님은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하고 회사도 같이 했었고 네. 본인이 응모하라 해서 응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회사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회사인지 어쨌든 그만둔 후에 그 어쨌든 건설업에 있으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그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아니면 이랬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일단은 이 건은 사실관계가 좀 규명이 지금 되는 과정까지는 조금만 더 네. 지켜보긴 해야 될 것 지켜봐야 같습니다.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음식점 총량제 얘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는 바로 요런 게 이제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탈출하려는 꼼수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뭐 전체주의다. 무슨 정말 뭐 센 얘기들 야당 후보들은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망하는 게 과연 자유냐.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인 경우들도 많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 좀 설레가 오갔습니다. 일단은 이번엔 천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실력이자 한계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증 정책밖에 못 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사가 있으면 예. 몸 안에 있는 큰 어떤 병을 고친 사람이 있고 그냥 열이 나면 해열제 주고 뭐 이런 대증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과다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경제 체질이나 뭐 고용 없는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의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음식점 총량제를 하겠다. 이거는 뭐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방금 대장동도 문제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때는 초과이익 환수는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불로소득을 전면 환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계점이라는 게 저는 이번에 아주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뒤에 이제 민주당의 이소영 대변인이 같이 서 있더라고요. 예. 이소영 대변인의 표정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씀이시지? 이거 갑자기 뭔 말씀이신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싶어서 망할 자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또 국민들한테 무슨 불나방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포하고 자영업자가 많긴 하지만 그 틈바구니에서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새롭게 도전을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자영업자들의 이 치열한 현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걸 좀 더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할 망정 뭐 음식점 총량제를 해서 국가가 허가를 하겠다. 이거는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는 좀 안 맞는 얘기였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음식점들의 개수가 점점 이제 과당 경쟁이 되면 결국 누가 좋은가? 뭐 결국은 건물주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뭐 김준호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이제 뭐 총량제 자체는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있고 안 필요할 때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뭐 다 다르니까 네네. 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자영업이 많은 현실이야 고용 없는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고용 노동자로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또 있는 거고 네. 뭐 이러니까 이제 논의할 게 많겠죠. 제가 다른 방송 응답으로 필요한 건 백종원 허가제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수이나 고민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논쟁의 구도로 쟁점을 대장지구에서 음식점 총량제로 하루 이틀 치환시킨 것만으로도 네. 정치인 이재명이나 이재명 캠프는 되게 성공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논쟁의 구도로 정책을 논쟁의 구도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이제 어젠다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 4일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주 4일제도 던지고 이것도 던지면서 뭔가 이제 기본소득이 약간 일선 후퇴한 이후에 사라진 네. 이재명 뭐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더라도 이재명의 민생 정책 중에 뭐가 좋은지를 계속 실험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대선 후보가 됐는데 지금 실험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계속 던져보는 것 같아요. 어느 구종이 잘 먹히지? 라는 걸 지금 약간 실험한다는 느낌이 들고 기존 구종으로 계속 승부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이 논쟁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불펜 피칭 정도를 해보고 있다 지금 이런. 그렇죠. 예. 네, 장 교수님.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나는 무능한 행정가입니다. 나는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가장 쉬운 행정은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가장 쉬운 행정이에요. 네, 또 하나의 쉬운 행정은 뭐냐면 야 이런 부작용 생기니까 그래?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하는 분이 이재명 후보인데 지도자가 행정가가 할 일은 뭐냐면요. 자율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는 분이 있고 도태되고 망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망하는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지. 야 망하니까 너희들 안 돼 하지 마. 이거는요 가장 쉬운 행정이에요. 나라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을 했으면 본인이 성남시라든지 경기도에서 좀 한 일정한 구역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야죠. 네. 국가 지도자가 될 분이 그냥 너무 가볍게 이런 식의 나 예전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봐요. 이거는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자리에 대한 무게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던져가지고 대장동 이슈 빠져나왔다고요? 대장동 이슈가 그러면은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무능력한 행정가다라는 자기 말할 반증이다. 기회가 있긴 있는 거예요. 아니 뭐안 들을 수 없겠죠. 예, 지금 뭐 하지 마세요. 그냥 동의만 아, 표현하세요.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네,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얘기 화두는 계속 던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성남시장 할 때부터 고민했던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자율 얘기든 아니면 아주 사소한 부분들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시대 제일 힘든 게 자영업자예요.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들이 그냥 말씀처럼 시장에 맡겨놓으면 대부분 이분들 거의 망한 사람도 많고 지금 다녀보면 알잖아요. 임대 가격이 엄청 나왔는데 네네. 이분들 권리금 하나도 못 챙기고 시설비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은 1년 계약 남았는데도 계약 중간에 나가는 분도 많습니다. 네. 왜냐면 손해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를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아니 그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문재인 정권 때문이에요. 그럼 저는 좀 들어보세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거를 많은 걸 알잖아요. 식당 진짜 뭐 건너마다 있는 거고 우리가 편의점도요 그렇게 경쟁 많으니까 거리 제한 뒀어요. 그렇죠. 50m, 100m. 네. 그래서 조금 경쟁이 완화시켰거든요. 물론 당연히 기득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그냥 시장에 완전히 맡겨놓을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보호와 아니면 이걸 해줄 것이냐 이런 사이의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화두는 계속 던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 고민은 내부 회의에서 하셔야지. 첫 번째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첫 이제 어떤 행보를 하시면서 본인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설익은 얘기를 그냥 툭툭 던지시는 거는 집권 여당에 벌써 이제 끌려오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공약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계속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가 됐는데 과연 또 어떤 이슈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던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광고 다녀오겠습니다.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주말 안전운전 캠페인입니다.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주말 안전운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이제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한테 드디어. 사실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결정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대결이 박빙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했던 그 제3지대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죠. 뭐 심상정 후보 그리고 안철수 대표 아직은 뭐 본인이 출마 선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김동연 후보까지 과연 이제 이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몸값이 꽤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대표 두 사람의 지지율이 꽤 많이 오른 여론조사도 좀 보이던데요. 지금 정의당은 일단 이제 심상정 후보는 특히 더 이상 후보 단일화는 뭐 그 정치 역사의 뭐 시대적 과제는 이제 끝났다고 본다, 완주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의견까지 밝히셨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때 이제 연정할 수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당 내외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예. 아니 이게 그 집권하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나중에 해명이 됐는데 중간에 이제 이른바 프로 선수들은 네. 아니 심 대표가 아 하면 어 되고 어 하면 아 될 걸 모를 뿐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말을 한 건 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은 좀 분분했어요. 예. 하지만 현재 입장은 저도 캠프 관계자한테 좀 여쭤봤는데 확고한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완주하겠다. 예, 단일화 논의는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네, 않아요. 네, 네. 물론 상황은 이제 급변하니까 한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더라도 만약 그 논의가 나오더라도 본인의 어떤 체급이나 뭐 존재력, 비중을 더 높인 다음에 얘기하겠지.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겠죠. 뭐 하더라도. 최소 내년 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협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 뭐 천호선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연정과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내부 분파와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신 대표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당내엔 그런 의견 항상 나와요. 근데 그리고 독자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분파도 항상 뭐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 가운데 심 대표의 고민이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본인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뭘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당내 구조기 때문에 네네네. 그 방정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김 변호사님,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에게 속지 말고 믿지 마셔라. 민주당에게 없는 것은 믿음, 신의, 약속이다. 작년 총선 봐보세요. 잘한다. 그렇게 비례위성정당 장애들 만들어가지고 정의당의 뒤통수를 빡 쳤잖아요. 진짜. 절대로 믿지 마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태 변호사님? 할 말이 없지 뭘 여기서 뭘 말을 해. 아니, 뭐 믿음과 당대표도 신뢰 안 하시는데. 국민의힘 아니 신뢰도 저는 없고 반성도 없고. 심상정 후보가 이 화두를 좀 일찍 던졌다 고민해주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좀 이 얘기가 늦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분이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정의당이 앞으로 심상정 없는 정의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아마 네 번째인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단일화 그렇죠. 했었고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끝까지 갔고 그 지난번에는 단일화 했었고 그런데 그 전에는 아마 안 됐었고 요거가. 근데 뭐 저는 이 논쟁을 함으로써 정의당도 오히려 손해 볼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결국은 뭐 국민의힘이랑 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해당은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그림은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신선하네요. 아마 이쪽도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도 생각 안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뭐 우리 정치의 상상력이 좀 더 늘어나야죠. 진짜. 네. 결국은 하시죠. 민주당과의 이 연정 논의를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걸 본인도 아는 것 같고 거기에서 결국은 정의당이 어떤 활로를 모색할 거냐.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뭐 어쨌든 기수왕 386 운동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열려 있어요. 네. 정의당 활동했던 분들도 있고 주변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두를 던졌다고 보고 물론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네. 않은 문제지만 지난 총선 과정을 관련해 쌓였던 이런 앙금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화두는 던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이번 대선을 다들 정말 뭐 51대 49보다도 박빙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1, 2% 지금 심지어 뭐 좀 많이 나온 거는 뭐 6, 7%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아예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이달 중에는 뭐 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뭐 11월 중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천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 정도 되면 하시기야 하시겠죠. 근데 이게 뭐 너무 아니 그 뉘앙스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하시기는 하시겠죠라뇨. 예. 근데 이제 이 안철수 대표는 너무 이제 또 간을 오래 간철수? 보시는 그런 게 간철수? 있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더라고요. yes or no로 얘기하는 적이 없다. 뭘 물어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심지어 그 놈놈놈 대선이다 그랬더니 그쪽도 그 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까지. 약간 좀 최소한 이상한 정도에는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네네.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예전부터 중도 정체성을 꾸준히 지켜왔었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정말 자기 지분을 갖고 있고 새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 자기 해석이나 철학을 뒷받침시켰다면 예. 당연히 지금처럼 막 아주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 대선이라면 오히려. 네, 큰 포션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허. 사실 1, 2년 전부터 안철수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저희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또 지난번 4.7 재보궐 때는 심지어 뭐 저희랑 단일화도 했었고 그렇죠. 그때 조건 없는 합당을 하겠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뭔가 차별화되는 정체성이 있느냐. 그냥 이미지만 조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희 당에 안 들어와 있다는 그 이미지만.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합당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 안 온 것도 굉장히 비겁해요. 아니 정말로 자기가 우리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고 싶었으면 들어와서 경선했으면 되잖아요. 경선했으면 근데 됐을지도 몰라요. 야권의 대표 후보라는 게 국민의 당 입장에서는 그대로 정의당처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갈 수도 있죠. 근데 갈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이분이 독자적인 정체성이 있었다면 표도 어떤 독자성이 있는 표가 모이는데 예. 지금 이미 보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51대 49로 되는 경선에서는 예. 그 대선에서는 저희가 따로 뭔가 뭐 시스템적인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께서는 굳이 안철수 대표를 찍어가지고 사표를 만들겠느냐. 그냥 국민들에 의한 자연스러운 단일화 내지는 소멸 국면으로 저는 접어들 수 있다라고 이 그렇게 봅니다. 사표 요 얘기는 아마 김정일 변호사님이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제3 후보들은 붙을수록 선거 기간이 다갈수록 네. 지금 지지율을 못 지킬 공산이 되게 크고 네네네. 그게 항상 뭐 진보정당 쪽 지지하거나 관심 있게 본 분들은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네. 뭐 상수죠. 네. 모든 표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 네,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 4%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안철수 그렇죠. 심상정. 네. 그러면 문재인 박근혜 때 3%였으니까 네. 100만 표였으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뭐 심상정 후보가 200만 표였지 않았습니까? 그거 정도가 아니라 뭐 2002년으로 가볼까요? 2002년만 해도 권영길 후보가 그때 90만 표예요. 그러니까 3% 100만 표인데 여기 90만 표 있다고 생각하면 네. 뭐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대표 지난번에 3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600만 표 넘게 나왔을걸요? 네. 10%만 남아있어도 60만 표예요. 60만 표가 지금 어디서 허공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안철수 대표 모셔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의당보다는 국민의당이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폭이 훨씬 크니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가 완주한다. 지금 심상정 그 후보는 완주를 지금 일단 밝히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송 저렇게 한다. 썸네일을 저렇게 잡잖아요. 공개 제 최대 장애물.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요. 예. 최대 장애물. 내년 대선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은 방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 분들이 네. 비호감도가 5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여권을 지지하지만 나는 이재명을 못 찍겠어. 나는 정말 내가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네. 나는 윤석열이나 홍준표는 못 찍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 그래 심상정이나 내가 안철수 찍어야지. 이러면은요 대략 7% 내외의 득표율을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10%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네네네. 10%면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대선 본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진작 예. 국민의힘 쪽으로 연합시키거나 합당시키지 못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나중에 되면 아쉽다. 발목을 잡을 거다.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는데 뭐 정권 교체의 퇴제 장애물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정치 공학적인 얘기거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정의당이 아무리 싸워도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같이 해온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이 했던 분이 다 엮여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네네네.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지금 얘기하면 약간 당연히 지금 뒤통수 쳤다는 거에 대해 지금 아니 발언을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만약 이 얘기를 들으면 예. 뭐야 나는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때 보세요. 얼마나 이준석 대표가 공격하고 그냥 찍어 누른 거거든요. 한마디 얘기하면. 네네네.
단일화했다지만 겨우 뭐 부시장 하나 갔는데 그분 요즘 존재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오태훈 시장 같이 가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그때 단일화 과정에서 더 앙금이 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쩌면 삼고 초래해서 아이고 모셔와야 될 사람인데 장애물이다 그래 버리니까. 아 근데 더 큰 문제 뭐냐면 이준석 대표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아예 뭐 그분 출마든 말든 뭐 의미가 있냐 그분 끝까지 못 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제가 짧게만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국민의힘 쪽으로 올 거라고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요? 예. 윤석열 약간 두 분을 같이 얘기하시는 윤석열 것 같길래. 후보가 되면은 100% 오고 예.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못 오시는 거 아닙니까? 50% 가능성은 50%다. 어. 왜냐면은 50%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10% 네, 10%한 5%? 아니 근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은 예. 본인도 오겠죠. 근데 단어 하나가 마음에 걸려요.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 아닌 후보가 국민의 후보가 되면 내가 뭐 도울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엊그저께 방송 나와서 본인들은 확인 안 해주고 있지만 자기가 알기로 비공식적으로 홍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한번 만났다.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정치의 세계는 알 수가 없고 또 역동적이다. 이놈의 생물론 정신의 생물이다. 예, 좋고요. 일단 하시던 얘기 마무리 좀 할까요? 예, 그러니까 두 분 중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계 얘기해주고 계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마뜩찬하시죠. 상당히 격앙된 표현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이준석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빼놓고 생각해도 돼라고 하지만 일정한 계속 지지율이 나오면 그렇죠. 예.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 인식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 제가 하나 예측을 하나 해볼게요. 하지 마세요. 예측을 해볼게요.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민주당 올 수도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제로예요. 아니, 있어요. 아니 두고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될 만한 분한테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성. 옛날에 왜 그러세요?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옛날에 하셨어요. 옛날에 하셨죠. 그렇죠. 예.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의원도 하셨죠. 예. 근데 저는 약간 그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사실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에서는 앞으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대선 후보가 앞장서서 그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예.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표가 달려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이러면 어떡해? 네. 나 저 국민의힘에 가고 싶은데 나 이준석 싫어가지고 안 갈래. 이러면 어떡해? 그건 너무 째째한 거죠. 그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안철수 정말 아니 진짜 뭐 의미가 가고 이제 있으니까. 종로 공천 주고 서로 윈윈할 수 서로 있죠. 기브앤테이크를 네.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랑 안철수 대표가 경선에서 붙었을 때는 다른 캠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찍어 누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 경선에서. 그러고 나서 당 대표가 됐을 때 이제 합당 논의를 했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되게 뭐랄까 억울한 게 당명 바꾸는 거 빼고는 온갖 거 다 오케이 해줬어요. 근데 당명을 바꾸자고 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논의해 거기 봅시다. 때문에. 이렇게 근데 꼬셨어야지. 사실은 당하고 아이, 합칠 그건 말이 때는요 안 되죠. 아무리 작은 당도 네. 형식적으로는 5대5 이렇게 합니다 해서 사무총장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지분 요구하지 말라 그냥 못 만들어 와라 이러면 누가 가요? 그때 안 가지. 나도 안 시당위원장 가기 이런 때문에. 것도 다 나눠주기로 아니, 했었었어요. 에이, 그때 정의당처럼 제가 5대5 정당은 잠깐만, 들어오고 싶어서 안 브랜드 들어오고 인지도 싶어서. 때문에 나 지금 PTSD 올 것 같으니까 그만 좀 합당하기 안 싫으니까 좀 그런 해주실래요? 예. 자, 김준호 변호사님 마지막 얘기 듣고 이제 오늘 정의당 정리할게요. 같은 작은 정당은 브랜드 인지도 쌓기가 힘들어서 네. 당명 바꾸는 게 신중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국민의힘은 점이 있구나. 뭐 미래통합당이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이었다. 당명 아무리 자유스럽게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네. 인지도 쌓는데 그래서 당명 바꾸는 걸 그 당시에 고집하는 이유도 저는 좀 그냥 기싸움이라고 봤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당 같은 데는 갑자기 정당 이름 바꾸잖아요. 예. 빠져요. 인지도랑 모든 설문조사에서. 그렇죠. 예. 국민의힘 그럴 일 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 그렇게 애착이 가는 이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상승세 있었으니까요. 자, 오늘 뭐 슬슬 마무리하죠. 일단은 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게 어쨌든 그 대장동 관련된 이슈는 계속 지금 조사 내용들이 좀 나오면 또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오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는 못 나눴는데 그 사이에 또 다음 주에 좀 이슈들이 나오면 뭐 모아서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한번 모셔야 되나? 한번 모셔야 되겠네.
아니요, 안 모실 거예요. 이제 우리 넷이 합시다. 서초 얘기는 안 해요? 서초?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